정치 오늘 시작합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변호사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상당히 많은 뉴스가 있었는데요.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원 소식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5년 만에 다시 국민 앞에 섰는데요. 오늘 대구 달성군에 마련된 사저 앞에서는 상당히 많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좀 주목해서 보셨는지 먼저 윤 대변인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인상적인 것은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게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년에 가까운 영어 생활을 끝내고 또 치료를 마치시고 나온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을 지내신 분으로서 품격과 품위를 나타내는 적절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메시지에 좀 주목하셨습니까? 일단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여할 일이 있다면 하겠다는 메시지 자체는 앞으로 정치 행보에 대한 어떤 여지를 두는 것일 수 있겠고요. 근데 저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지난 5년간 탄핵과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구속과 사면 과정을 지켜보신 국민들의 민심을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사면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 통합의 상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런 국민 통합의 상징의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윤 대변인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 이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또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 해석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하실 수도 있느냐 이런 얘기 같은데 아직은 그런 해석은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직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어떤 그 상징적인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히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만은 이제 막 퇴원을 하셨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평온한 삶을 시작한 첫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그것을 여러 각도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우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보면 상당히 많은 환영 인파가 몰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도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별명이라면 별명이 선거의 여왕이셨지 않습니까? 물론 그 시절의 정치적 입지와 지금을 그대로 비교하기는 좀 곤란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상당한 또 정치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만큼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 중에 대구라는 지역을 좀 꼭 집어서 말씀 주셨거든요. 대구나 대한민국에 좋은 인재가 기여할 수 있다면 본인이 힘을 보태겠다. 사실 그 말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번 지방선거 때 간접적으로라도 대구만이라도 또 관여할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둔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라서 만약에 그게 성사가 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 가장 큰 파장이 될 것입니다. 네, 윤 대변인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구 지역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그 대구 TK 대구 경북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 물론 많은 정치 지망생들이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을 한다거나 그런 식의 행보를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대통령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렇다면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역할을 하시겠다. 그런 뜻을 갖고 오늘 메시지를 내셨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고요. 정치 활동에 더 앞으로 관여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신 걸로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해석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 박 전 대통령을 찾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방문 자체에 또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들도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능하겠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서 그분을 뵙는다는 것 자체는 그 찾아가는 본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를 주겠죠. 근데 그것이 박 전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가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과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시다는 것 자체, 존재 자체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는 있겠으나 그것과 본인이 직접 뭔가를 하시겠다는 것과는 다르게 봐야 된다. 이렇게 우선 정리해 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찾아뵙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이 윤석열 당선인이 당시 이 국정농단 수사팀에서 팀장을 맡았다 보니까 두 사람의 이 관계에 여러 관심이 쏠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박 전 대통령에게 윤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이 손을 내밀고 있는 만큼 이 두 분의 관계에 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손을 내민 것은 사실 선거 때부터 이미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뭐 어색한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사면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사실 정치공학적으로만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회동을 하고 관계 개선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윤석열 당선인 자체가 민주당과 또 문재인 정권 하에서 성장해온 정치인이지 전통적인 보수 세력의 정치인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풀어나간다면 어떤 보수 세력으로부터 정통성을 좀 부여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당장 있을 6월 지방선거에서 보수 표심을 결집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회복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아쉬울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의 정치적인 명예 회복에 걸려 있기는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과의 어떤 회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 걸려 있는 정치적인 이점이 있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회동과 이 관계 개선의 결국 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적으로 쥐고 있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다음 주부터 민생 탐방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 보니까 대구 사저를 직접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사저로 찾아가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당선인께서 박 전 대통령 사저에 난을 다른 분을 이렇게 시켜서 보내시면서 메시지를 전달한 거 보면 다음 주에 한번 찾아뵙겠다는 뜻을 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라 이렇게 화답을 했고요.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정도에 대구 사저를 직접 윤 당선인이 방문하셔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장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만남이 어떤 보수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정통성 이런 것보다는 한 분은 대통령 당선인이고 한 분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결국은 보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 통합 차원에서의 행보다 이렇게 해석되기를 바랍니다. 네. 화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과의 빠른 회동을 거듭해서 촉구하면서 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달라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앞으로 지금 이 회동이 어떻게 될지 쉽게 예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두 사람의 앞으로의 회동 가능성에 좀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저 발언 자체는 사실 그 이제 측근들을 물리고 그 처음부터 회동을 제안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배석자 없이 둘이 만나자. 왜냐하면 이제 배석자들이 끼고 중간에 사람들이 끼다 보면 말을 전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회동의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직접 만나서 직접 소통을 하자는 취지였던 것이고 오늘 얘기도 그런 취지에서 나온 얘기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당선인 측에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이 점점 좀 난국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갈등을 타개하는 것은 결국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두 분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못 만난다면 뭐 전화 통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두 분께서 아무런 의제나 이런 거 없이 제약 없이 일단 말씀을 나누시고 물꼬를 트셔야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부터 시작해서 인사권 추천 문제, 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윤석열 당선인 측의 반응까지 뭐 껌껌이 충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충돌의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이게 쉽게 봉합이 되겠습니까? 지금으로 와서는 뭐라고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윤 당선인 측과 또 문재인 대통령 쪽의 의견이 다르고 또 그것을 마땅히 중재할 만한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 게 있다면 이것을 양측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싸움이라든지 보기에는 하나의 변수를 우리가 도외시하고 얘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시간이라는 건데요.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5월 9일 24시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그런 물리적인 한계를 감안한다면 지금 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 정부 시작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순조롭지 않은 상황을 만드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인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임기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국민들께 보여진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양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이 아니라 임기 끝나지 않았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를 가지고 부당하고 부적절하게 뭔가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을 자초하고 있다. 따라서 두 분이 만나신 거 좋습니다. 또 조건을 맞춰서 만나시는 것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임기 끝나는 마당에 새로 임기를 시작할 새 정부에 협조한다는 자세는 꼭 견지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이 두 측의 이 갈등이 계속해서 번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회동이 아예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회동이 성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불발되는 것은 사실 상정하기도 어렵고 그런 예측은 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양쪽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그렇지만 그 정치적 부담의 여파를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임기가 마감되는 대통령이라서 그 정치적 부담을 안고 그냥 이제 사인이 되셔서 양산으로 가시겠지만 그 정치적 부담을 안고 취임해야 되는 윤석열 당선인은 오히려 더 황당하고 또 황망한 상황이 빠질 것이 저는 더 우려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치적 부담을 안고 어떻게 통합의 대통령이 될 수 있겠으며 또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 회동이 빨리 성사가 되고 이 갈등 국면을 푸는 것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좋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되면 정치적인 부담을 털고 취임해서 바로 국정을 뭐 쉽게 행사해 갈 수 있는 또 그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마치 지금 이 상황이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뭔가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하면 사인이 되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임기 이후에 나라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문재인 현 대통령께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상태를 자초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거를 해주시고 윤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빨리 조건 없이 만나실 그럴 분위기를 조성해달라. 그 키는 청와대에 먼저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당초 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지명이 이루어지면서 이 부분이 어떤 갈등의 해소의 단초를 찾을 수 있는 지점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양측 간의 갈등이 더욱 커지면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이 인사를 집 매수인, 매도인에 비교해 가면서 실제적으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이 앞으로 인사권을 놓고서도 계속해서 이 충돌이 번져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인데요. 네. 상당히 좀 이해하기 쉬운 예를 윤 당선인이 들었어요. 매수를 한 집주인인데 등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뭔가 집에 들어와서 사는 동안에 고칠 수 없는 인테리어를 해버린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즉 다음 정부가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현 정부에서 적어도 당선인이 결정된 순간에 중요한 인사를 하는 것은 도의상 또 정치적인 어떤 운영상의 이점을 생각해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차기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그 시점부터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 의견에 반대하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지점, 그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인사권을 가지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 이끌 윤석열 당선인 측이 얘기하는 것이 왜 갈등이 일어나야 하는가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장 변호사님께서는 이 인사권 행사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원칙으로 돌아가 보면 간단해집니다. 원칙은 인사권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정부와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올 정부에게 인수인계를 잘해주기 위해서 이제 배려의 차원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것도 마땅합니다. 근데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마치 당선인이 합의해 주는 것이 선결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는 듯한 태도는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법적으로 본인에게 부여돼 있는 인사권이라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당선인 측의 어떤 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인 측에 요구되는 것은 바로 소통의 리더십일 것입니다. 이런 협상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청와대에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보다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협상의 장소로 나와서 협의를 또 통해서 그 원하는 것을 또 당겨오는 것, 그것 자체도 또 소통의 리더십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또 소통의 리더십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또 이례적으로 인수위가 이 법무부의 업무 보고를 거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인수위에서 인수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무부를 향해서 상당히 이 뭐랄까요,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쏟아내기도 했는데 오늘 이 법무부의 업무 보고 거부는 사실상 박범계 장관의 어떤 전날 있었던 입장 발표 때문에 야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법무부 장관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박범계 장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봐요. 박범계 장관이 물론 장관으로서 의견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마치 미리 야당 의원으로 돌아가서 야당 의원으로서 얘기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냥 공개적으로 당선인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뭐 공개했다는 측면, 물어봤으니까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미쳐질 어떤 파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아실 만한 분인데 이 민감한 정권 인수 이양기에 특히나 지금 당선인과 현 대통령 간의 만남도 자꾸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또 정치적 파장을 낳을 수 있는 얘기를 한다? 대단히 부적절하죠. 그래서 인수위원들도 이제 소위 말해서 상당히 불쾌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입장을 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이런 전례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대해서 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와 맞물려서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 원내대표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삼선의 박홍근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이 됐는데 이 취임 일성으로 일단 검찰과 언론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앞으로 박홍근 원내대표 체제에서 민주당이 어떤 국회에서의 이 개혁 과제들을 추진해가는 어떤 상황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비교적 좀 새로운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이재명계의 어떤 등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재명 그 상임 고문이 그 선거 때 계속 얘기해 왔던 정치 교체라든지 정치 개혁, 그다음에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이런 부분들이 힘을 받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강한 민주당을 내세워서 좀 어떤 정치의 교체나 그런 개혁 과제들을 드라이브를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좀 정치 아젠다를 선점해 갈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번 대선이 0.73의 어떤 승부였고 그다음에 47%를 넘는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줬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 힘을 기반으로 해서 민주당이 어떤 여소야대 국면에서 또 이제 여당이 될 국민의힘을 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은 분명히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민주당에서 이러한 과제들을 국회에서 추진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민의힘과의 충돌은 뭐 불가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불가피하죠. 근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지난 5년간 그렇게 부르짖었던 언론개혁, 검찰개혁, 정치개혁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난 대선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판단을 구한 것이라고 저는 이미 봐요. 여당이었고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성공시키지 못했던 것을 이제 야당이 됐는데 더 그걸 가열차게 하겠다? 어떤 국민이 이 상황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마치 이것은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새 정부에게 뭔가 저항하겠다는 얘기밖에 들리지 않아요. 물론 가능한 얘기지만 우리 정치사회, 물론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새 정부 출범하면 적어도 얼마 정도는 협조를 해주고 새 정부가 잘 되도록 건강한 야당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정치 도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출범도 하지 않았는데 현 대통령과 만남도 하지 않았는데 새 원내대표 일성이 문재인, 이재명 두 분을 지키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개혁 드라이브를 더 강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여당이 될 저희로서 소수 여당이 될 텐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상당히 난감합니다. 네, 장 변호사님 반론 짧게.
듣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뭐 말씀에 의견 동의하는데요. 이제 한 가지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솔직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 계속 오찬 회동을 하시면서 혼밥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면서 소통의 정치를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계신 점은 저도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그 같이 밥을 먹는 대상자의 뭐 소위 자기 편들만 있는 것 같다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계 인사들은 전혀 없거든요. 이제 당장 5월 10일에 취임을 하시면 여소야대 국면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과의 관계가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어느 정도 협치를 해나가는 관계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렇다면 이 혼밥하시지 않는다는 거에서 그 민주당 인사들과의 한번 밥도 드시고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었으니까 원내대표와도 한번 회동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장현주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